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당좌 자산 전 강론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무상태표의 규정인 자산 규정부터 해서 부채, 자본 이렇게 순서대로 수익비용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회계 원리에서 배웠던 것은 총론이라 그래서 전반적인 그 회계의 그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각 계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 또 시험 문제 출제될 것들, 또 실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는 것은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 나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자산을 갖다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구분한다 그랬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렸던 것 중에서 당좌자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보시게 되면 현금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딱 설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참 신기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에서 요걸 읽잖아요. 요거는 기억하는데 요거 머릿속에 안 남아. 왜? 그러니까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기 옮겨지는 것은 시선 자체가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 걔를 갖다가 포괄하고 있는 단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옆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제자는 요걸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이 답을 당좌 자산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길 원하니까 이걸로 물어보는 거야. 판매 과정 거치지 않고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좌 자산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에이, 설마 당좌 자산을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당좌 자산 안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기 대여금 보기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선급금,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다가 제품 또는 상품을 갖다 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계정으로 당좌 자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죠. 당좌 자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좌 자산의 의미가 이런 거고 그 안에 있는 계정들이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이 계정들 중에서 당좌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또는 해당되는 거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다 외우고 있으면 이거 찾기 너무 쉬운데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한참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에서는 통합 계정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구분 계정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계정이 어느 거기 반에 속해 있는지 어느 구분에 속해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학습할 때 상당히 중요한 기본사항이 돼서 외우기 어렵다고 해도 시간 들여서 그렇게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당좌 자산 중에서 첫 번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총론에서 계정 설명드릴 때는 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대부분 이 현금에 대한 것만 설명했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강론 나갈 때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여기 첫 번째 통합 규정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통화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통화라는 것은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다가 써보면 통화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지폐라든지 또는 동전, 주화를 갖다가 우리는 통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회계 담당자한테는 이 통화보다 더 중요한 게 통화를 대신해서 즉 지폐와 주화를 대신해서 이걸 대용이라고 그래요. 증권 종이 쪼가리들이 있는데 얘가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 담당자는 통화 받았을 때 통화를 받으면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통화 대용증권을 받아도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 대용증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기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게
뭐 설명드렸냐면 자기압 수표 설명드렸었죠. 자기압 수표 받으면 뭐라고 기록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현금이라고 기록하세요. 또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도 있었죠. 당좌 수표를 받더라도 뭐라고 기록하라고 했었죠?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통화대용증권에는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기 통화대용증권에는 그래서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여기 타인이 발행한 수표 대부분 당좌 수표가 될 것이고요. 자기압 수표, 그다음에 가계 수표. 저는 가계 수표를 직접 써보지는 않았는데 되게 본 적은 여러 번 있어요. 가계 수표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약사들 있죠. 약사들이 제약회사에다가 대금을 결제해 줄 때 가계 수표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계 수표는 우리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사업자들의 당좌 수표처럼 그 어떤 자기 개인의 통장 범위 내에서 그 수표를 갖다가 발행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가계 수표도 현금이랍니다. 그다음에 송금 수표. 이 송금 수표는 보통 은행들끼리 결제할 때 쓰는 수표예요. 은행끼리 결제할 때 자기네 수표 한 장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아닌데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있고요. 여기에는 신한은행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자기압 수표는 말이죠. 자기압 수표는 발행하는 기관이 대부분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그 자기압 수표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80만 원. 발행을 했는데 다른 기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를 국민은행에다가 이렇게 저기 고객들이 사용하다가 국민은행 가서 신한은행 자기압 수표 내면서 요거 통장에 입금 좀 시켜주세요. 얘기하면 다 입금 시켜주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를 신한은행에 가져가서 그 국민은행 자기압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한은행에서 뭐 저기 공과금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장에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의 자기압 수표를 100만 원어치 갖고 있고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의 자기압 수표를 80만 원어치 갖고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신한은행이 국민은행 거 20만 원을 더 갖고 있죠. 그럼 국민은행은 신한은행한테 그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그 수표는 발행한 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결산을 할 때 그 수표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거래되는 자기압 수표들은 하나의 종이 쪼가리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다가 20만 원을 더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그죠? 그 자기압 수표는 종이 쪼가리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여기 국민은행에서 여기 신한은행으로 수표를 한 장 끊어줘요. 일일이 그 수표를 갖다가 다 저기 주고받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기압 수표 모였던 거 여기다가 20만 원짜리를 하나 수표를 끊어주는데 요게 바로 송금 수표예요. 자, 그리고 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는데 은행은요. 은행은 뭐 월결산이 아니고 연결산이 아니고 은행은 매일 결산해요. 그러니까 그날 벌어졌던 모든 일을 그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 전국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자기압 수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그 지점들에서 수표 각 은행에 자기압 수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날 집계가 다 되겠죠.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근데 그 지점들이 갖고 있는 자기압 수표를 은행별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건수가 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계를 한 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더 많다 그러면 저기 반대 은행에다가 한 장짜리 수표를 끊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인출해?
한국은행에서 인출하던 해서 자기네 걸 딱 맞추는 거야, 밸런스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은행끼리 거래하는 수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송금수표를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볼 수 없다고 보면 되죠. 은행에 근무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은행에 근무해도 그렇고 요즘은 수표를 발행하고 그러지는 거의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은행에서 들어가서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지금 이거는 국내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거래는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송금수표로 은행과 은행끼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걸 송금수표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인데, 하여튼 송금수표도 뭐다? 받으면 현금이라고 기록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우편한 증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한 증서는 옛날 고리장 얘기예요. 즉 우체국에다가 돈 맡겨놓고, 우체국에서는 돈 맡겨놨으니까 돈 맡겼다고 써주겠죠. 그거 가지고 저기 지방 가서, 다른 데 가서, 저기 어디 우체국에서 돈 맡겨놨는데 요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죠. 그러면 은행들처럼 다 연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주로 언제 쓰였을까? 시중은행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체국을 주로 이용했겠죠. 우체국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 돈 맡겨놨다는 증서, 그게 바로 우편한 증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쓴다. 근데 거래되는 건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국고송금통지서. 보통 국고송금통지서는요, 세금을 보통 우리가 낸단 말이에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세금 낼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여타 저타 한 결과로 여러분이 조금 그나마 직장 다니신 분들이 경험을 해 본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월급 받고 연말에는 연말정산하죠. 연말정산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도 국가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그 금액이 등등한 이유로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국고 그 송금 통지서, 세금을 얼마를 중복 납부했거나 차이가 얼마가 발생해서 다시 되돌려 드릴게요 라고 해서 국고, 나라의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내요. 그럼 결국은 이 통지서만 있으면 난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는 회계 담당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회계 담당자들만 쓰는 거예요. 근데 국고송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왜 현금이라고 쓰지? 이건 약속한 사람들끼리나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 통화대용증권의 그 뜻은 말이에요. 가져가면 무조건 현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국고송금 통지서가 어떤 건지 알겠죠? 실제로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많이 잘 발달돼 있어서 저기 국세청에 이런 거 들고 가지 않아도 돼요. 저희가 돈 환급 받을 게 있으면 거기 그 세금 납부하는 그 고지서 같은 데나 우리 자료에다가 환급 그 계좌를 갖다가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국고통지서 보통지급 통장에 돈이 먼저 들어와. 그리고 통지서가 나중에 와.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고 송금 통지서라는 거 현금이라고 기록하세요 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라는데, 만기가 도래했으면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되겠죠. 그것도 얘도 현금이라고 기록한다. 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국채라든지 공채라든지 사채라든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회사로 통지서를 보냈어. 그럼 통지서 가지고 가면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도 현금이라고 기록하고, 배당금 통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하기로, 현금 배당 지급하기로 결정이 났대. 그래서 이거 받으러 오세요라고 보낸 거잖아. 그럼 배당금 통지서 가지고 와서 돈 주세요 그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당금 통지서도 현금이라고 기록한다. 그 다음에 대체저금 환급증서. 이거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환급증서, 저축했던 거 있잖아요. 저금했던 거 돈 주겠다는 증서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일람 출급 어음. 일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즉시 일람. 한 번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보여주면은 돈 바로 줘야지 돼. 그러니까 현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어음이라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금이라고 기록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도 통화대용증권은 주로 회계 담당자들만 쓰는 용어인지라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쓰는 걸 갖다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대용증권하고 섞어서 통화대용증권 아닌 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때 잘 등장하는 그 항목들이 여러분은 수표 그러면 무조건 다 현금이라고만 기억을 하실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수표인데 여기 통화대용증권 아닌 거를 하나 슬쩍 껴넣는 거예요. 그 수표 이름이 뭐냐면 선일자 수표예요. 수표이긴 수표인데 얘는 현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표라는 거는 지급일자가 오늘이어야지 되거나 오늘 이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8일이죠. 근데 수표 발행된 수표에는 지급 일자가 며칠로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5월 3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지급 일자가 수표이기는 하지만 지급 일자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은행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이거 지급 일자가 오늘이 아니라 5월 3일인데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늬만 수표일 뿐이지 성격은 어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통화대용 증권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선일자 수표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또 많이 나오느냐면 수입인지. 수입인지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입인지가 뭐예요? 수입인지는 보통 국가기관, 행정서비스, 이용료. 자, 그 수입인지는요, 국가기관 행정서비스 이용료를 갖다가 수입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에서도 법원 같은데 일이 있어서 갈 수 있겠죠. 등기부등본을 띈다든지 법인이 아니라 법원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갈 수 있을 텐데 법원에서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서류를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가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네들은 공무원인데 물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행정 서비스를 해줬으면 서비스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서도 은행 업무 대행해주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 달라 그러죠. 그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국가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서비스를 국민한테 해주고 그 수수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이 직접 돈에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창고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기 가서 저기 수입인지 붙여갖고 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기 창구에 가서 돈 내고 수입인지 얼마짜리 붙여갖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거 서비스 해주는데 얼마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수입인지 붙이려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회사에서 업무를 보려고 그 법원에 가서 수입인지 1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현금 주고 샀었겠죠? 그럼 현금은 썼으니까 여러분은 돈 쓴 영수증 받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수입인지료를 해서 10만 원. 그 영수증을 받았어. 어떻게 기록할 거냐는 거예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10만 원. 이거 쓸 줄 알아. 차변에 뭐라고 쓸래요? 수입인지란 용어 배운 적 있어요? 기록하는 용어 중에서 즉 계정 없었잖아. 그럼 수입인지라고 쓰면 안 되겠네. 뭐라고 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수입인지는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돈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수입인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지세법이라는 세법에 의해서 국가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수입인지는 뭐에 의해서 징수한다? 인지세법이라고 하는 세법이 있어요. 그럼 이거 세금이죠. 그죠? 세법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기록할 때 얘는 세금과 공과라고 기록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또 반해서 비슷한 게 또 있어.
수입증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수입증지는 어디서 들어봤지? 생각해봐요. 어디서 들어봤나? 얘는 어디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행정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행정 서비스를 저기 뭐죠? 제공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수료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수수료는 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례라든지 또는 거기 규칙이라든지 그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요런 데 있단 말이에요. 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수입증지 가격을 냈을 때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얘는 우리가 배웠던 수수료 비용, 은행에서 비용 쓰는 것처럼 계정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입증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상 거기 그 여권 있잖아요. 여권 같은 거 발급받으려면 수입증지 붙여갖고 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이런 것들은 현금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우표는 알고 계시죠? 우표. 지난번에 보니까 우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표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많이 나오는 거. 즉 얘네들 들고 가서 얘가 현금 통화대용증권이라면 CU 가서 우표 주면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수입인지 수익증지 선일자 수표 이런 거 가져가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 그건 통화대용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나름은 수입인지 수입증지 선일자 수표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게 회계 1급 수준에서만 설명해 드린 게 아니에요. 세무 1급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배우실 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나와 있는데 이건 여기 단기 금융상품 아니잖아. 요것 때문에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두 번째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통화대용증권 설명했고,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라는 건 요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뭘로 요구해야 돼? 말로? 아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셔서요. 거기 돈 찾을 때 뭐 쓰시죠? 그걸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통장에 돈도 없는데 요구하면 돈 주나? 욕 바가지로 먹겠죠?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란 통장에 돈이 있는데 요구하는 방법은 거기 종이에다가 출금 내역을 적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예금들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고요.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좀 불가능하겠죠. 언제 돈 와서 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영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되게 낮다 그랬었고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자가 없다 그랬지 아예. 그리고 여기 요구불 예금의 뜻은 만기 같은 거 없이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이 보통 요구불 예금이라고 본다. 해당되는 것 대표적인 것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회계 원리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현금성 자산이 어떤 것인지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금성 자산은요 아까 우리 당좌 자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큰 거래 비용이 없대요. 근데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네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왜? 큰 거래 비용도 없고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지?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을 갖다가 우리 현금성 자산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정도에 따라서 잘 알 수도 있고 잘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현금성 자산에 대한 그 문제 형태는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에서 가끔 나오는 형태예요.
지금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 거 잘 표시를 해두시고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해야 되는 그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그 대상이 단기 금융 상품일 때예요. 단기 금융 상품인데 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우리 같이 배웠던 단기 금융 상품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우리는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이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현금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라는 말을 붙여서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불렀던 건데 요 앞에 말이 좀 빠져 있어요. 단기 금융상품은요 3개월 초과하면서 1년 이내 그 현금화되는 것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중에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는 단기 금융상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바로 걔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들은 요즘은 참 카뱅이 그거 나왔더라. 보통 예금을 가입할 때 적금 가입할 때 만기가 1년인 걸 보통 기본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만기가 3개월이면 안 돼? 2개월이면 안 돼? 지금은 나와 있어요. 개인한테도 카뱅에 보니까. 근데 옛날에도 저기 기업들한테는 회사의 그 운영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그 개월수가 3개월이어도 괜찮고 2개월이어도 괜찮고 은행에서 그 기간 동안 걔를 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운영 자금을 여유 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에 3개월짜리 가입했어. 그때 정기예금 이렇게 기록해야 될까? 현금성 자산 이렇게 기록해야 될까? 현금성 자산이에요. 정기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2개월 만기야. 이번 달 내고 다음 달 내고 만기되면 차줄까? 그러면 정기 적금 이렇게 쓰면 되나?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 쓰면 되나? 안 된다고요. 그때는 뭐라고 쓰라고요? 어, 여기 현금성 자산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구분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채권일 때요. 뭐일 때? 채권에는 국채, 그다음에 공채, 사채. 사채는 회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채권들을 갖다 취득할 때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거예요. 보통 국채나 공채나 사채나 연도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이 5년이 보통 만기인데 어떻게 사는데 3개월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5년 만기 채권을 갖고 있다가 매년 이자를 받고 있던 사람이 이 채권을 갖다가 2년 남았는데 파는 거야. 어디야? 증권회사에다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걔를 사들여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2년 동안 이거 갖고 쓸래. 그러고 채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한 3개월 남았는데 팔아버렸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채권을 또 샀는데 만기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채권의 값은 만기에 가까우니까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그 액면가액에 더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산 거야. 그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몇 개월 남았다? 3개월 이내 남았다. 그럼 우리 뭐라고 기록해야 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갖다가 아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설명 다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현금성 자산이라는 용어 규정을 설명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쓰나요? 얘기를 한다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단기 금융상품은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될 텐데 시험 문제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게 보통 세무 2급 정도에서 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단기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대표적인 것은 정기예금과 여기 나오는 정기적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었었는데요. 우선 세무 2급쯤에서는 예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상환 우선주 그러면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3개월 이내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환 우선주라는 것은 주식인데 일단 어떤 기간에 걔를 상환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매채 얘는 채권이에요. 그다음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그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제가 용어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CD는 그래도 가끔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CD라고 쓰는 거는요. 영어로는 캐시 디파짓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는 양도라는 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금 증서, 예금을 해놨다는 증서인데 우리 통장에다가 예금을 하게 되면 통장이 있죠. 근데 얘는 하나의 종이로 돼 있어요. 예금 증서로. 그래서 얘를 다른 사람한테 건네줄 수 있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기명식도 있고요. 무기명식. 기명식은 내가 가야지만이 줘요. 내 여기 뭐죠? 신분이 그 확인이 돼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기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증서만 가져간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한다. 보통 은행에서도 증권회사에서도 파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한 장에 단위가 500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금액이 나눠져 있는지 저도 사용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 MMF라고 되어 있는 거는 MMF 요거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우선 머니에도 머니 좋죠. 머니 그다음에 또 M은 마켓은 머니를 보통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금융권에서 이걸 해석할 땐 자금이라고 해석해요. 그다음에 자금, 마켓은 시장이죠. 머니마켓 그러면 자금 시장이에요. 자금 시장에서 F는 펀드거든요. 근데 펀드는 많이 들어봤어요. 펀드. 근데 많이는 들어봤는데 펀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또 모르잖아. 그죠? 여기 펀드라는 뜻은요.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 시험 문제는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펀드는 단어의 뜻이 자금을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금 모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펀드는 그 돈을 모으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펀드들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펀드 또 금융권에서 소개하는 펀드들은 대부분 그 파생상품, 주식 이런 것들과 연결된 게 대부분이들이라서 용어나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펀드는 자금을 모으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누구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고 싶어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3천억짜리예요. 3천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어서 여기 건물에 투자할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금을 갖다가 100만 원, 뭐 5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개인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3천억이 될 때까지 펀드를 계속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천억이 딱 그 금액이 차잖아요. 그럼 그 펀드 모집 마감이 딱 끝나요. 그리고 그 3천억으로 그 건물을 사는 겁니다. 누가? 금융기관에서 펀드 자금 모았으니까 그걸로 3천억짜리 건물 산 다음에 건물을 왜 사겠어요? 돈 벌려고. 그럼 건물 3천억짜리 사면 거기서 돈이 뭐가 나오겠어요? 임대료라는 게 나와요. 그럼 임대료를 받는 것을 갖다가 그 펀드에 가입한 가입자들한테 이자 형태로 지급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펀드가 뭐 10년, 20년, 뭐 100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펀드에 그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치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년 동안에는 임대료 나오는 걸로 운영을 하다가 또 이자 지급하다가 3년 만기가 됐죠. 그 건물 3천억 주고 산 거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깡통 됐겠다.
그 건물 값이 더 많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죠.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그거를 갖다가 자기네 운용 수익 빼고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다 배당해서 나누어주고 그 펀드는 만기 해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아서 뭐 평균적으로 거기 건물에서 임대료는 나오니까 그 수익이 뭐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냥 만기가 돼서 얘 팔려고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한 거야. 그러면 원금 손실 볼까 안 볼까? 그래서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은 케이스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케이스보다는 10종 팔고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벌써 한 10년, 15년,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처음 문호를 개방하면서 그 중국의 그 증권들에 대한 열풍이 엄청났었어요. 중국 주식, 상하이 뭐 이런 데서. 그래갖고 그 펀드를 구성해서 주식 하나만 사면 리스크, 위험이 크니까 그 중국에서도 잘 나가는 그 회사들의 주식을 하나 이렇게 묶었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통으로 사들여가지고 첫 번째 발매한 펀드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왜 주식의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까지도 올라간 주식이 거의 100%, 200%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수익 그 다 팔면서 그 이익이 엄청 많이 났었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증권회사에서 펀드 만들어서 거기 투자를 하고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와, 누구 거기 중국 주식에다가 펀드에다가 투자해서 대박 냈대더라. 그럼 솔깃하죠. 그때 늦은 거야, 벌써. 남들 좋대. 그런 증시의 정보가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것은 그건 벌써 알 사람 다 읽었고 벌써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가입해. 그리고 또 3년 지났어.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돼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한 50%, 지난번에 90% 넘게 그 폭락한 주식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갖다가 넣어놨다면 얼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참 신나겠죠? 와, 그 펀드 3년 동안 갖고 있느냐고 수고 많았다. 그 대가가 900만 원이다. 전액 다 날아간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펀드는 이런 목적을 갖고서는 돈을 모집한 다음에 등등 한다. 그런 걸 펀드라고 한다. 금융 지식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알아들을 수 있는 펀드는 우리 삼성전자의 삼성 계열사들이 엄청 많죠. 삼성 때 단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노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상장한 회사들 주식만 모아서 삼성 펀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본 적 있나요? 돈이 있어야 보지. 아이고 돈 없어도 볼 수 있어요. 투자를 못할 뿐이지. 근데 돈이 들어가면 더 관심이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용돈 범위 내에서 이것저것 갖고 놀기는 잘 노는데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동안을 저는 그랬잖아요. 주식을 사는데 비쌀 때 사서 언제 판다? 쌀 때 팔아. 그러니까 이익이 거의 안 나. 7년 동안 그랬어. 돈 엄청 날렸겠죠? 아직도 하고 있어. 게임 값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래서 근데 요즘 2, 3개월 동안에는 선방했어. 저기 까먹지 않았으니까. 왜 안 까먹어요? 안 했으니까. 난 원금만 유지해도 돈 버는 사람인가 지금.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게임할 때 현금으로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사시죠. 전뭐 용돈이 30만 원이라서 나와서 발표하시겠대요. 갔다 와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MMF. 근데 이게 MMF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상품을 그냥 갖다 쓰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나라 이름을 붙이지는 않고 그냥 상품명 자체가 MMF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MMDA 똑같은 거예요. 자금 시장이라는 말 뜻은 이거 MMDA. 요거는 MM은 머니마켓 같고요. D는 디파짓. 성격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A는 어카운트. 근데 이거는 그냥 돈에
이거 넣어놓고 증권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예치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주식 아니면 채권이에요. 보통 증서들. 그래서 증권에 말듯이 재산상의 값어치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를 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증권, 종이 쪼가리가 뭐 있나 봤더니 주식이 있더래요. 그다음에 각종 채권 이런 거 있더란 얘기죠. 증권회사에서는 그런 종이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 회사 이름이 증권회사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알겠죠? 여기 마찬가지 MMDA도 자 회사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요. 여유자금이 있는 돈을 증권회사에다가 맡겨놓고서는 MMDA 그냥 걔네들이 알아서 그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등등 운용해주고 거기서 수익 나면 달라 이런 뜻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냥 뭐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있듯이 여기 증권회사에서도 이렇게 금융상품의 이름들 판매하는 것들이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목적상으로는 현금성 자산 용어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거래 비용이 없으면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거니까 현금화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 보통 이자율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변동이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찾을 거니까 이자율이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은 드물다.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 리스크, 변동의 리스크가 거의 중요하지 않은 많이 크지 않은 채무증권을 우리가 거래했을 때 뭐라고 기록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계 1급 과정에서 요것들은 처음 들어보는 것들인지라 제가 좀 시간 들여서 많이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여기서도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당좌 차월이라는 용어는 당좌 예금과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긴 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얘를 갖다가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쓴 돈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신 돈을 지급해 주죠.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 쓴 만큼 기간 동안 이자 내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당좌예금은 부도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이라든지 형사이권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그런 거 당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당좌예금을 이용하는 회사들은 이 당좌예금에 대해서 당좌 차월 계약을 주로 많이 해놔요. 즉 회사의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모자라더라도 일정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신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기간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즉 돈을 빌려 쓰는 마이너스 통장을 당좌 차월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PPT로 그 파일 다 보내드렸죠. 거기 요거 있거든요. 근데 그 화면을 띄우면 좀 뭐랄까 한눈에 쏙 들어와서 이해하기가 순식간에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하나 써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당좌예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우리 통장이에요. 지금 예금의 잔고가 여기 100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잔액이죠. 당좌예금 잔액 현재 100만원. 근데 지금 이거 당좌예금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얘가 부도가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부도나고 돈이 모자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당좌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당좌 차월 계약을 보통 은행과 주거래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해요. 즉 이 계약의 말뜻은 뭐냐면 우리 그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모자르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대신 지급을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기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줄 건데 담보라는 걸 맡겨야 되겠죠. 만약에 돈만 대신 지급해줬는데 먹튀하면 어떻게? 은행 망하잖아. 근데 은행이 그런 곳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담보를 제공하라 그래요. 담보를 계약할 때 얼마짜리? 500만 원보다는 커야 돼요. 보통 120% 내지는 130% 이상 되는 담보 물건을 갖다가 맡겨야지만 담보를 맡겨야지만이 이 계약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담보로 건물은 얼마짜리를 줬냐면 지금 현재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평가 가치가 600만 원짜리는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담보로 하고 내가 돈을 빌렸었는데 은행에서 대신 지급해 줬는데 그 돈을 못 갚으면 이 은행에서는 뭐를 처리하겠어요? 바로 이 건물을 처분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저기 주거래은행하고 당좌 차월 계약을 500만 원 했다. 그럼 이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아닌가요? 회계상의 거래면 기록해야 되잖아요. 회계 담당자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요. 자, 당좌 차월 계약 500만 원 이렇게 한 거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왜 아니지? 계약만 하고 돈이 빠진 거죠.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누구한테 배웠어? 잘하는데 맞았어. 계약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상의 변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빌렸었어요, 지금? 안 빌렸었어요. 돈 뭐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건물 600만 원짜리를 은행에다 담보로 지금 맡겼어요. 그럼 이거는 기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물 띄워서 준 거 아니잖아. 담보라는 용어도 맡기기만 한 것이지 판 거 아니고 재산상의 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런 당좌 차월 계약을 하면서 담보 설정, 이건 담보 설정이라 그러는데 담보 설정했을 때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 담당자는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도 마음 놓고 당좌예금 잔액이 모자르더라도 얼마 범위 내에서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기 발행할 수 있겠죠. 수표를 엄두. 자,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상품을 갖다가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얼마치 사갖고 왔냐면 400만 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아이고 촌스럽게 우리 400만 원 쓰면 안 되지. 400만 원어치를 이렇게 사갖고 오고, 자, 우리가 자기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한테 줬단 말이죠. 우리가 수표 발행해서 주면 뭐라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렇지.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하기로 했어요. 왜?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400만 원 쓰려고 하는데 우리 당좌 예금 지금 계정 잔액이 얼마만큼밖에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당좌 예금에 있던 잔액 100만 원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 나머지 300만 원은 누가 지급해줘요? 은행에서. 그때 은행에서 우리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좌예금 잔고 지금 빵이죠. 근데 300만 원이 더 나가야지 돼.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을 당좌예금 돈으로 300만 원을 이렇게 이체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이체했다는 게 차월, 그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빌려가지고 내 당좌예금 통장으로 넘어서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록할 때는 얘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300만 원은 빌린 거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좌 차월 빌린 이 부채예요. 빌렸다고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회계 처리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럼 두 개, 표시 이렇게 된 거 알겠죠? 내 돈 좀 없어, 거덜났어. 지금 이 상태에서 당좌예금 통장을 딱 찍어보면은 거기에 표시가 어떻게 나올까? 우리 그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것처럼 내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되어서 나갔으니 마이너스 잔고가 300만 원 이렇게 뜨겠죠. 아, 그 마이너스 찍힌 거 보면 막 가슴이 아파. 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뭐 이래가면서.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 300만 원 통장 찍힌 상황을 우리 회계에 기록하는 담당자들은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지금 이 상태는
현재 잔고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통장에는 마이너스 3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 상품 샀잖아요. 이거 왜 산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럼 팔아야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상품 4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돈이 500만 원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 500만 원을 바로 당좌예금 통장인자는 바로 집어넣었어. 자, 500만 원 현금을 저기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현금은 나갔겠죠. 50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자, 차변에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넣었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00만 원 돼 있는 것부터 걔부터 없어지겠죠.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고 기록된 당좌 차월이라고 기록된 요 300만 원부터 이렇게 부채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내가 지금 현금을 얼마를 갖다가 은행에다 넣었어요. 500만 원 이렇게 넣었죠. 자, 나머지 200만 원은 뭘로 다시 표시가 될까? 당좌예금 계정에 200만 원 있는 걸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당좌예금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 통장 찍어보면 거기에 200만 원, 잔액 2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상품 팔아서 일 다 끝났어. 돈 현금 받은 거야. 그거 갖고 넣었다는 뜻이야. 상품 팔고 또 현금 말라 그랬지. 아, 그거 건너뛰어도 되잖아. 중요한 건 얘를 팔아서 현금을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벌써 이거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는 우선 당좌차월은 얘기해 드렸고요. 이렇게 당좌차월부터 먼저 상기 처리해서 없애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당좌 예금에서 이렇게 당좌 차월을 갖다 계약하고 계정을 기록하게 되면 우리 거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계정을 두 개를 다 사용하잖아요. 당좌 예금과 관련돼서 이렇게 계정을 두 개 계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얘를 이 계정제라고 불러요. 이 계정제. 이 계정제는 당좌 예금, 당좌 차월 그 계정을 두 개 다 사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실무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용 안 해요.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해요. 차변에 상품을 사왔을 때, 차변에 상품 사왔을 때 금액이 400만 원이었다면은 대변에다가는 그냥 당좌 예금 해서 똑같은 금액 이렇게 400만 원 써요. 그러면 당좌 차월로 300만 원 벌어지는 거 물론 알고 있죠. 마이너스가 나거나 말거나 당좌 예금에서 다 지급되는 걸로 그냥 이렇게 하나밖에 안 써요. 그러면 돈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는 이 자금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자금 현황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어요. 그 윗사람들도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매일 뻔히 보고 있는데 당좌예금이 부족할지 알지 당연히 그걸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 그거 알면서 왜 맨날 이렇게 기록하라 그래?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는 하나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얘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하나밖에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얘를 1계정제라고 불러요. 1계정제. 그래서 2계정제, 1계정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당좌 차월 계정은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될까 안 될까 이론상으로 용어 계정들 알고 계시라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당좌 예금에 대한 것도 당좌 차월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것이고요. 자, 지난번에 교재에 보시면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거 나와 있죠. 이것도 설명해 드렸었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당좌 예금, 당좌 차월. 자, 당좌 차월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빼먹었다. 뭔가 허전하다고 했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여기 당좌 차월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요 밑에 케이스에서는 돈을 500만 현금을 입금한 케이스죠. 그래서 당좌 차월을 갖다가 갚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나눠 놓고서는 현금을 갚지를 못하고 지금 12월 31일이 됐어요. 즉 기말이 됐단 말이죠. 12월 31일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 각 논 배우시면서 계정별로 12월 31일 날 요거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는 거는 기말 정리상 결산 수정 분기라 그랬죠. 그래서 요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12월 31일 날 당좌차월 지금 현재 돈 빌린 거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죠. 그때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이 당좌 차월 계정 있잖아요. 얘는 임시 계정이에요. 결산할 때 잔액으로 당좌 차월 얼마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럼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돈 갚지도 않았는데 결산 때 차변에다가 당좌 차월 이렇게 해서 먼저 30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얘를 갖다 얘는 은행에서 돈 빌린 거잖아요. 이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은 1년 있다 갚아야 돼요. 2년 있다 갚아야 돼요. 성격 자체가 있으면 바로 갚아야 되는 성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계정을 뭘로 대체해 주냐면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계정을 바꿔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기말 정리사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사항이랍니다. 자, 12월 31일 날짜에 당좌 차월 계정을 뭘로 대체해줘라?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아, 2계정제일 때 1계정제일 때는 그거 쓸 필요 없어요. 그 기말 전까지는 당좌 차월이라고 써도 돼요? 이계정제라고 하면 계속? 다시 그러니까 이계정제라고 했을 요거 얘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2계정제로 사용했을 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좌 차월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말 되기 12월 31일 되기 전까지는 당좌 차월이라고 계속 써도 돼요? 아, 그럼요. 제가 이거 쓰는 거는 12월 30일의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의 거래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에 이렇게 대체를 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12월 내가 봐줬다. 12월 31일 저기 점심시간까지는 써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기말 연간 마감은요 12월 30일 날 당일날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 달이 끝나게 되면 그 월결산을 그 다음 달에 시작하죠. 1월 달에. 그죠? 연결산도 마찬가지예요. 날짜 전표 입력하는 거는 12월 31일로 입력하지만 얘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내 하고 있어요. 이런 1월 달 진행하고 있는데 전표 기록하는 거는 12월 30일 날 전표를 기록한단 말이죠. 3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수증이 여러분 자리에 쌓여 있어. 자, 오늘 4월 28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기 책상 위에는 전표가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발생한 전표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지껏 놀면서 하나도 입력 안 해놨어. 지금 날짜는 4월 28일인데 오늘 4월 28일이라고 4월 28일로만 입력해야 되느냐고요. 1일 것도 입력할 수 있고 5일 것도 입력할 수 있고 날짜만 해서 그때 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잖아요. 3월달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맞아 죽어요. 왜냐면 실제로 회사에서는 월결산하기 때문에 그 월이 끝날 때 그 마감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다 입력을 해야지. 보통 우리 마감은 언제 끝나느냐면 보편적으로 4월달이 끝나잖아요. 그럼 회계 담당자들의 4월 마감은 5월 10일 정도, 열흘 정도 안에 다 끝내요. 그러니까 5월 10일 때도 4월달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마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연마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날짜는 12월 31일이라고 했지만 지금 1월 31일이야. 그래도 연마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해당되는 날짜에다가 계속 입력해서 걔를 하나하나 제가 마감을 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때 당좌차월이라는 규정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이렇게 해서 마감해주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당좌차월은 계정 뭘로 대체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쓰인다? 아니, 거의 안 쓰여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아이고 다 나가 버렸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 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계정으로 쓰는 방법도 익혀 놓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보세요. 우리 지금 당좌 샤월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당좌 예금에서의 이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첫 번째 통합 규정을 설명해 드린 거죠. 거기서 현금 나왔죠. 현금성 자산 나왔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첫 번째 구분 규정이 현금이었죠. 두 번째 당좌 예금이죠. 현금과 당좌 예금에 관련된 이슈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보통 예금이었죠. 보통 예금은 별 이슈는 없습니다. 하나 그나마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체크카드 사용하죠. 회사에서도 요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지금 트렌드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나 봐요. 자, 봐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샀어요. 회사에서 쓰려고. 그 컴퓨터 샀으면 뭐라고 쓰기로 배웠죠? 비품 150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얘 샀으면 대금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은 현금 들고 다니면서 결제하겠어요? 카드로 결제하겠어요? 카드도 두 가지 있어. 법카. 둘 다 법카이긴데, 하나는 신용카드일 경우, 하나는 체크카드일 경우 쓰는 용어가 달라요. 보통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바로 돈 빠져나가나요? 일정한 날에 출금되나요? 한 달에 한 번 딱 출금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돈 아직 안 낸 거죠.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하면은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미지급금하고 150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체크카드로 결제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통장에서 바로 차감돼 버리죠. 그럼 어느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바로 저기 차감돼 버리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체크, 그리고 체크 카드를 가지고 결제한 경우는 이렇게 계정이 달라진다. 선생님 저 빼주고 올게요. 어? 차 좀 빼주고 올게요. 그냥 견인되게 냅둬. 가서 돈 내고 견인 찾아오면 되지. 수업이 더 중요하지. 아, 돈이 더 중요하지. 자, 이렇게 쓰는 거 보통 예금 통장에서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될 만한 게 요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통합 계정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끝났고, 두 번째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다가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항목이에요.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항목이고, 특히나 전 처음 배우는 회계 2급과 회계 1급에서 많이 차지해요. 세무이급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두 번째 통합계정 설명해 드립니다. 이것도 한눈에 먼저 보시라고, 쓰지 말고 여기다 해야겠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교재에서는 어디서 나와 있지? 이거 안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교재에서 아예 빼버렸다 이거죠. 근데 결산 문제에서는 나올 수가 있으므로 하나 더 이슈가 있어요.
단기 투자 자산 넘어가기 전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서 실제 이슈가 되는 거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현금. 보통 현금과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회계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회계 감사하는데 기말, 즉 12월 31일 날 공인회계사들이 실제로 옵니다. 와갖고서는 실사라는 걸 해요. 실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조사의 줄임말이에요. 실제 뭐다? 조사. 그럼 실제로 공인회계사들이 뭘 조사하는데요. 첫 번째 현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고자산을 합니다. 재고자산을 실사를 하게 되는데 현금은 어디 있는 거겠어요? 본사에 금고에 있겠죠. 금고에 현금 말고서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 여러분 가계부라고 생각하시고 현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 오케이? 아니 12만 원이라고 할까? 현금이 금고에 우선 장부에는 12만 원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금고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얼마밖에 없느냐면 10만 원밖에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계부 쓸 때에도 장부 기록해 놓은 거하고 실제 돈 있는 거하고 딱딱 맞아요. 딱딱 틀려요. 그냥 다. 맞는 경우가 많아요.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월 마감할 때마다 그 금액을 딱 맞춰놓죠. 원인을 찾아서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났었는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실제 공인회계사들이 실사를 할 때 현금 조사를 하고 또 다른 한 팀은 재고자산을 갖다가 실사하러 갑니다. 보통 이 재고자산 상품 제품 얘기하는 거죠. 재고자산은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본사에 있겠습니까? 산속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어요? 창고가 보통 외지에 임대료 싼데, 임차료 싼데 그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상기습 같은 데라든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창고가 많이 있단 말이죠. 공인회계사들이 거기 가서 실제로 장부에 재고자산이 있는 거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실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실사, 현금실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얘는 현금은 본사에서, 그다음에 재고는 창고에서 실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현금을 배우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것도 미리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봐요. 장부 금액은 장부하고 실제 이거 금액이 비교가 되는 거란 얘기죠. 장부 금액, 실제 금액. 장부 금액에는 12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얼마밖에 없다고요? 10만 원밖에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지금 여기 금액을 실제 있는 금액을 기록해 줘야겠어요. 장부에 있는 금액을 기록해 줘야 되겠어요. 실제 있는 금액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재무상태표가 뭐라 그랬어요?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여기 지금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얘예요. 얘가 실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해 주느냐 하면 이거 잘 보셔야지 돼요. 계정 헷갈리니까 실제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실제 있는 현금으로 판단을 하셔서 보니까 실제 현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럼 이건 돈 쓴 거예요. 돈 썼을 때 뭐라고 써요? 대변에 현금 지출한 걸로 쓰라고요. 이렇게 얼마를 쓰면 되겠어요? 2,000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요. 지금 차변은 뭐라고 써요? 돈 차이 났어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으로 2,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만 원이네요. 글쎄 까먹었네.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다시 쓰면 되지?
하여튼 자, 요 계속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쓰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 옆에 여러분 그 나눠드린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금 있는 걸 가지고서는 아니 인내심을 가지고 다 하자. 자, 차변에 현금 과부족 2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는 현금이 부족하니까 2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근데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쓰는 그 시점은요, 기중에만 쓸 수 있어요. 언제만 쓰라고요? 기중.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마감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단 말이죠. 왜? 자, 봐요. 지금 장부하고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났다면 이거 그냥 기록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지 되죠. 돈 차이 났으니까. 그죠? 아, 2만원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이게 단위가 1000단위에요, 지금.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돈 꽤 되죠. 그래서 찾아야 된다고요. 회계에서는 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유, 뭐 돈 뭐 1000원, 만원 내가 아직 내 주머니 돈으로 메꾼다. 라고 했다가 난리 나요. 그 금액이 커서 작아서가 아니라 그 숫자가 틀린 원인을 찾아야지 돼요. 그 숫자가 연결된 금액이 2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20억, 2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숫자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10원밖에 꼴랑 10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 보통 기초는 며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1월 1일 기말은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거 기초와 기말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중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기중에만 쓸 수 있는 계정이에요. 자, 그래서 현금 2만 원이 차이가 났는데 얘가 왜 차이 났나 봤더니 자, 지난번에 우리가 통신비 내고서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뭐 그 통신비가 얼마였었냐면 11,000원이었대요. 그러면 여기 현금 가부족은 우리가 찾아야 된 금액인데 현금 가부족 2만 원 쓴 것 중에서 11,000원은 뭘 쓴 걸로 찾은 거예요? 통신비.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11,000원 이렇게 쓰고 현금 가부족 2만 원 있던 것 중에서 얼마는 빼줘야 돼요? 11,000원은 빼줘야 돼. 찾았으니까 현금 과부족 그래서 11,000원 찾았어요. 얼마 더 찾아야 돼? 9,000원. 자, 이번에는 보통 지금 회사에서는 지금도 신문 보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신문대금 달라고 와가지고서는 신문대금 7,000원 줬는데 내가 깜빡 까먹었어. 영수증 찾아보니까 있어. 또 기록했겠죠. 그러면 신문대금은 계정 뭘로 기록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지. 도서 인쇄비 7,000원 이렇게 썼고 또 현금 부족 얼마 찾았다? 7,000원 찾았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이 됐는데 도저히 나머지 2,000원은 못 찾겠어. 못 찾겠다. 깨꼴이야. 그러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났죠. 근데 왜 없었는지 모르니 계정을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쓸 계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계정이 없어서 뭐라고 손실 처리하지를 못할 때 그 기타의 의미를 가진 잡손실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잡손실이라고 해서 얼마 쓰면 되겠다? 2,000원 써주시고 그럼 대변에 또 뭐라고 써요? 현금 과부족 찾았으니까 또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현금 과부족 해서 2,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당좌 처월처럼 여기 이 현금 과부족 계정도요. 이 현금 과부족 계정도 임시 계정이며 결산할 때 절대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중에 했다면 기중에 기록을 했다면 기말까지 그 금액이 차변과 대변 금액 전체 다 일치하죠. 잔액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금액을 다 빼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잡손실 처리하는 날짜는 여기 지금 12월 31일자로 기말정리사항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기말정리상 현금 과부족 계정 얼마가 남았는데 그 회계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 잡손실 처리하면서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 써주시면 돼요. 자, 자비익은 반대 케이스겠죠? 자비익은 반대 케이스니까 자비익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제가 기록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그나마 기중에 이런 게 발생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현금과 부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인회계사하고 진짜 와가지고서 당일날 12월 31일날 지금 현금 실수하는데 돈이 지금 2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로 잡손실이에요. 결산 당일날 차이가 발생했다. 그리고 잡손실로 쓰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또 현금과 부족 쓰면 안 돼요. 현금과 부족 지금 쓴 적 없잖아요. 기말 당일날 이런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 현금 차이 나는 거니까 그냥 현금으로 2만 원 차이 나는 거 이렇게 기록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문제 형태로 헷갈리게 나오는 게 기중에 발생한 것이냐, 기말에 당일날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12월 31일인데 계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여기 현금과 부족 계정에 대한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시험 문제 또 아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금과 부족 계정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배웠어. 아주 끝내주게. 실제로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현금이 차이가 나. 그래서 나는 배운 대로, 왜? 여러분 배운 대로 잘하잖아.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써 있어야 하라고. 근데 썼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 왜 난리가 났을까? 우리 회계부서는 돈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근데 돈 관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이만큼 차이 났어요.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써놨어. 현금과 부족이라고. 그러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장님이 아이고 잘들 하는 짓이다 그러겠죠. 이걸 드러내놓는 거예요. 메모해놓고 열심히 찾아야지 돼요. 그러면 열심히 찾아요. 아주 똑똑한데. 그래서 이런 계정은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게 쓰라는 계정이, 여기 쓴다는 계정이지 실제로 쓰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고 맨 마지막에 우리 실무에서는 어쩔 수 없어. 못 찾으면 요건 표시해줘도 단 한 번이라도 현금과 부족 계정이 등장할까? 등장하지 않을까? 하여튼 한번 써봐요. 어떤 결과 벌어지나. 자,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금과 부족 계정은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무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계정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 부서가 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교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은 우선 통합 기종으로 보셨을 때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두 번째 통합 계정 단기 투자 자산, 여 안에는 첫 번째 단기 금융 상품 있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증권 있었고, 세 번째로는 단기 대여금,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우리 단기 투자 자산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이 중에서 여기 파란 단기 매매증권이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단골로 많이 나오는 계정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좀 이따가 바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단기금융상품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고요. 여기 단기 투자자산에 여기 설명 나와 있죠. 교재 볼 때 단기 투자자산이란 설명, 요 용어가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무슨 목적이다?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이 되면 밑에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그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될 예정인 매도 가능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여기 단기 투자 자산 안에 들어가요. 근데 아직 우리 개정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다, 만기 보유 증권이다, 요 용어들은 아직 안 배웠죠. 주로 여기 유동자산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얘는 투자자산에서 주로 유가증권을 설명하기 때문에 얘는 그 투자자산 유가증권 파트 나오면 그때 한번 설명을 하든지 단기매매증권 할 때 설명하든지 한번 교재 나올 때 몰아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첫 번째 거죠.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예금 내용은 이런 게 있고 저축성 예금, 양도성 예금 증서 아까 CD라고 부른 거예요. 또 뭐 기업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기업엄 설명해야 되나? 기업엄은 보통 CP라고 영어로 약자를 써요. CP는 코퍼레이션이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페이퍼 종이라는 뜻인데 어음이 페이퍼예요? 그럼 요것도 설명하려면 요것도 알아야 돼. 여기 위에 보시기에 위에다가는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어음은 보통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약속이란 말 프라미스라는 것처럼 프라미서리 노트라고 쓴단 말이죠. 약속어음 여기도 우리말로는 어음인데 여기서 영어로는 노트라고 쓰고 기업 어음일 때 이 어음은 페이퍼라고 써요. 노트와 페이퍼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보통 약속어음을 거래할 때는 실제적으로 상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물건을 거래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 다른 말로 약속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그래요. 진성어음이라는 얘기는 진짜로 물건을 주고받고 한 그 거래 대금의 대가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기업어음은요, 그냥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종이 쪼가리에다가 기업어음 써놓고서는 거기 얼마 금액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증권회사에다가 맡겨요. 이자는 얼마를 줄 거고 금액은 100억 원. 이렇게 해서 증권회사에다가 맡기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그 CP 그런 것들을 갖다가 쪼개요. 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종이 쪼가리죠. 실제로 물건 준 거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로만 이 어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일정한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이자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종이만 증서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 그 증서를 사겠죠. 그 누가 발행한 거예요? 기업이 발행한 거예요. 대행은 누가 해요? 증권회사 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100억 원을 모아서 기업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은 증권회사에다가 그거에 대한 이자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회사는 자기네 수수료 빼고 또 약속했던 금액을 거기 돈 채권 기업업 산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음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라고 쓴 이유는 그냥 진짜 종이 쪼가리 증서라는 뜻이고요. 여기 노트라고 쓴 것은 종이 증서이긴 한데 되게 좀 중요한 증서, 의미를 갖고 있는 노트라고 구분해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기업 어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거의 뭐 기업 관심이나 기업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동양증권 그룹 여기 부도날 때 그 동양증권에서 동양증권에 관련된 그 회사들 있죠. 그 주식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 근데 얘 머지않아서 부도날 거 뻔히 알면서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얘를 갖다가 소송 붙은 내용이 불안전 판매였었어요. 불안전 판매라는 뜻은 그 성격을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그냥 판매를 한 거예요. 정보를 갖다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동양증권 사건과 관련돼서 그때 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명동에 있거든요. 그 지점 앞에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야. 왜? 돈 띄어먹혔잖아. 망했으니까. 그냥 완전 휴지 조각 된 거야, 그것도. 그래서 그때, 이따가 나중에 한번 관심 있어.
없겠지만 있으시면 인터넷에서가 동양 증권에 대한 기업업 치면 기사에 아마 그거 나온 거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뜻이 기업엄입니다라는 거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나왔길래 설명해 드렸어요. 자, 기록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죠. 필수 예제를 보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예금이라고 실제로 계정에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는 단기 예금 이런 거 없어요. 실제로 계정을 만들어서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돈 빌려주는 거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제가 단기 매매 증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도 여러분이 절차를 갖다가 좀 잘 구분을 해야 되는지라 제가 여기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교재 다시 진도를 나갈게요. 단기 매매 증권. 자, 일단 요 단기 매매 증권에는요 주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도 있고요. 이 채권은 공채 사채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문제 예제는 시험 문제는 주식만 나와요. 채권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채권 나오면 여기 회계 처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만 내다 보니까 보기에서 단기 매매 증권 안에는 주식만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런 거 판단하래. 근데 그걸 모르면 여지껏 단기 매매 증권 하면은 주식 거래만 기록해보고 연습했는데 채권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기 매매 증권 안에는 채권이 있겠다 없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채권 다 있어요. 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여기 주식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세요라고 힌트를 주는 용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그 힌트 용어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 타 회사 주식을 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 회사 주식을 샀는데 목적이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는 이 목적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투자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타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라는 뜻이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라는 뜻이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대표적인 용어로 시장성이라고 그러는데 봐요. 단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한다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이게 자유로워야지. 됐어 이때 팔아야 돼. 그러면 시세 차익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주식 투자해 보세요. 내가 사가지고 쌀 때 사요. 그리고 반드시 비쌀 때 팔아요. 그러면 이익 나죠. 그럼 나처럼 돈 뜯길 일이 없잖아.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이 쌀 때 사라고요. 그리고 비쌀 때 팔아. 그럼 월급 직장 안 다녀도 돼.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안 해봐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왼발을 먼저 물 위 강이나 호수 있잖아요. 거기 딱 대고서 좀 동작이 빨라야 돼.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는 거야. 그다음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는 거야. 그러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잖아. 아닌가? 왜 주식을 갖다 그렇게 못하느냐? 언제 싼지를 모르겠어. 언제 비싼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좀 올라갔어 가격이.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지면 본전 생각나. 그래서 거의 97%는 3%는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97%는 잃어요. 왜? 팔아야 될 때를 모르고 그다음에 사야 될 때를 몰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용감한 사람은 이게 싸다고 생각하고 샀어. 근데 비싼 거야. 근데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비쌀 때 사가지고 언제 팔아? 쌀 때 팔아. 반대로 하면 되는데 생각이 그렇게 반대가 안 돼.
저는 여기 회사들 그 주식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을 보는데 뭐 저는 보편적으로 제 용돈 30만 원에서 쓰고 여유분 있는 거 그거 갖고 하기 때문에 그 게임값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3개월 전에 있었던 20만 원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나는 그럼 선망한 거야 이거. 자, 하여튼 여기 쓰여져 있는 시장성이라는 말 뜻은 시세 차익을 올리기, 단기의 시세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팔 수 있을 때, 살 수 있을 때 그때 사고 팔고 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이 시장성이라는 용어는 금방 또 아니까 교재에서는 거래가 빈번하다는 용어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거래가 빈번한 건 시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다. 그럼 이것도 시장성이 있으니까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다고 그러겠죠. 요 용어들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설명하는 여러분 교재에 쭉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래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기록할 때는 뭐라고 기록하라고 알려주는 거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지식들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이슈가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취득할 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조건은 타 회사 주식이다. 그 다음에 보통 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주식은 한 주, 두 주, 즉 주식수가 나와요. 거래할 때 주식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가격이 시가, 그 다음에 액면가 두 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좀 이따 예를 들어드리긴 하겠지만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보니까 액면가액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없어요.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므로 우리가 기록하는 대상의 금액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시가여야지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여기 가격을 여러분 헷갈리게 두 가지를 알려주더라도 뭐만 사용한다? 시가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회사 주식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3년 4월 28일 날 우리가 타회사의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한 주를 샀습니다. 가격은 얼마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주만 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가는 지금 7,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액면가는 이렇게 달팽이로 골뱅이로 해주고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현금 주고 샀대요. 자, 그런데 여기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항상 나오거든요. 수수료 비용은 여기 지금 5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서 정리를 해볼게요. 수수료 비용.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타 회사의 주식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샀다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다가는 샀으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생겼겠죠. 샀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지금 얘가 한 주 시가가 얼마라 그랬어요? 7,000원짜리라 그랬었죠. 그래서 7,000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현금 주고 샀어요. 대변에 현금은 얼마가 나갔을까? 7,000원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수수료 비용 내야 된다면서요. 그럼 얼마 달라고 하겠어요? 7,500원을 달라고 하겠죠. 7,5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00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는 수수료 비용 그래서 500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회계 기록 방법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겠지만 좀 그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서 우리 앞에 이론 용어 많이 배우셨었죠. 어디서 쓸까? 위에다 쓸까요? 상품을 사갖고 오는데 얘가 1,000원짜리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운반할 때 돈이
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200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운반비 200원을 상품 가격에다가 포함시켜서 거기다가 이익을 붙여 팔아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겠죠. 그래서 운반비 들은 거 포함시키는 방법 뭐라고 기록하라고 배웠어요? 상품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얘가 부대 비용이니까. 그래서 상품 가격은 그래서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1,200원짜리가 돼야 돼요. 그냥 이런 걸 모르더라도 장사할 때 내가 상품을 주고 산 금액은 1,000원이야. 근데 얘를 운반하는데 200원 들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원의 이익을 받고 팔라고 한다 그러면 상품 가격에다가 200원만 붙이면 1,200원이죠. 그럼 나한테 이익이 나야 안 나요? 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앞에서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생기면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상품 표현이 됐으니까 상품이 1,2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시 앞으로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것에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걔를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서 그 자산에다가 다 포함시켜야지 돼요. 자, 이런 원리로 본다면 상품이 일단 여러분이 배웠던 거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할 때요.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가 발생하면 부대 비용이라서 운반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야 된다? 상품이라고 써야 된다. 그래야지 상품 더해져서 상품이 1,200원짜리가 되니까. 자, 똑같은 말로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자산계정이죠. 자산계정을 취득하는데 이걸 샀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 이 수수료 비용도 부대 비용이에요. 그죠? 이 수수료 비용도 부대 비용인데 지금 여기 단기매매증권의 값에 포함을 시켰어요? 따로 썼어요? 따로 썼죠. 자,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이라 그러는데 그 모든 자산, 예를 들어서 토지를 나중에 산다거나 상품 산다거나 원재료 산다거나 그다음에 비품, 건물, 그다음에 기계장치 할 것 없이 사는 모든 것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자산명으로 기록하는데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만 별도로 기록하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하나밖에 없으니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회사가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단기매매증권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얘는 판관비겠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겠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컴퓨터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단기매매증권 주식 거래하는 게 이익이나 수익이나 비용이나 얘가 영업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과 전혀 관련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수수료 비용인데 여기 영업 외 비용에 기록하는 겁니다. 영업 외 비용. 지금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달라요. 거기 계정의 명칭은 수수료 비용이 똑같은데 아직 여러분이 그 회계 프로그램을 아직도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가 영업의 비용일 때와 판관비일 때 수수료 비용이 다 있어요. 그럼 어떤 거 선택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라고 기억하시고 얘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매매증권의 그 취득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되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의 뜻하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과정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나게 되면 자 얘를 갖다가 12월 31일까지 계속 보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얘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보유.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었느냐 하면
12월 30일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때 얘를 또 어떻게 또 기록해야 되느냐. 보유는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항상 그 금액이에요? 매일매일 변동해요? 변동하죠? 지금 이 주식 우리 얼마 주고 샀어요? 7,000원 주고 샀는데 내가 맨날 까먹으니까 그 가격이 여기서 수업할 때만이라도 오르라고 오른 가격으로 하나 써볼게요.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얘가 얼마짜리가 됐느냐 하면 10,000원짜리래요. 그럼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올랐어요? 3,000원 올랐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또 지금 제가 12월 31일 얘기하고 있어요. 얘도 기말정리사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중에 7,000원 주고 단기매매주권을 샀는데 12월 31일 시점에서 공정가치가 10,000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가격이 증가한 만큼 여기 회계처리 기록을 해주셔야지 돼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기록해요? 차변에다가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이 증가한 만큼 또는 감소했다면 감소한 만큼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 단기매매 증권의 값이 증가했죠. 지금 여기 3,000원은 돼 있으니까 자산으로 증가한 것만큼 단기매매 증권 그래서 3,000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여기 7,000원이 있고 여기 3,000원이 있으니까 12월 31일 날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10,000원짜리 갖고 있는 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썼느냐면 얘는 지금 실제로 판 거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한 거예요. 평가해 봤더니 10,000원짜리가 됐더라. 근데 평가했더니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내용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12월 30일에 공정가치로 그 금액을 이렇게 평가해서 반드시 써 놓아야 되고, 자, 취득할 때는 7,000원 주고 취득했지만 12월 31일 날 단기매매증권 증가한 만큼 추가를 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기매매증권의 가격은 얼마짜리인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의 가격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현재 10,000원짜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제 팔 거니까. 파는데 7,000원짜리 팔았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처분할 때가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얘를 언제 처분했냐면 2월 25일 날 처분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처분 가액은 15,000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아, 내 희망사항이라고 쌀 때 팔지 말고 이렇게 올랐을 때. 자, 그리고 이 처분 가격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선 현금이 더 빨라야 되겠죠. 현금은 얼마 받았겠습니까? 차변에 현금은 15,000원 이렇게 들어왔다고 기록하시고요. 내가 기브앤테이크 받았으면 뭐 줘야 되죠. 뭐를 줘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줘야 되죠. 얼마짜리 지금 되어 있어요? 10,000원짜리라고 그랬었죠. 15,000원 올랐다면서요? 15,000원 올라서 현금은 받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단기 매매증권은 지금 현재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잖아. 10,000원짜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 기록한 거.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줬더니 5,000원이 어떻게 됐어요? 5,000원이 더 증가했죠. 이 이름이 뭐냐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죠. 그래서 이익이 생긴 거야. 이익이 얼마다? 5,000원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갑자기 15,000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기록 처음 샀을 때 7,000원 주고 샀지만 보유하면서 공정가치가 10,000원이 돼서 3,000원을 더 증가시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얼마짜리냐 물어보게 되면 만약에 12월 30일 날 갖고 있었던 거라면 12월 30일 날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인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에 주식 7,000원 주고 샀으니까 여기 팔 때도 7,000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한 게 있으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처분할 때 15,000원은 원래 실제 가격이 10,000원인데 그냥 제가 이익을 더 붙여서 팔았다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붙이고 싶다고 붙이는 게 아니라 네.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15,000원인 거예요. 그럼 내가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단 거래처 상대방이 나한테 돈 얼마를 줘야 돼요? 15,000원. 그럼 난 현금은 받았죠.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증권은 얼마짜리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어, 여기서 7,000원에서 10,000원은 3,000원 오른 것처럼 어. 가치가 10,000원에서 15,000원은 5,000원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익을 아직 평가를 안 해놨잖아. 아, 그러니까 평가했을 때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고 평가를 안 했으면 10,000원으로 하는 거. 만약에 이게 평가가 됐으면 얘도 15,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똑같이 12월 31일이었다면은 네. 또 똑같이 여기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5,000원이 증가할 거고 여기 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또 5,000원이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얘는 파는 거잖아. 네. 파니까 내가 원래 샀던 금액과 돈 받은 거 금액의 차이,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야. 네. 됐어? 그러면 처분을 23년 11월에 하면 단기 증권을 7,000원으로 대금을 쓰고 다시 지금 2023년 며칠 날? 11월 11월에 잠깐만 구분을 써놔야지 또 다른 분들 볼 때 이해가 되겠지. 12월까지 안 가고 2023년에 처분한다는 얘기죠. 7월 30일 날 판다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로 팔 거예요? 이거 4,000원짜리 만 원에 가요. 그럼 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만 원에 팔았으면 내가 현금 만 원을 받겠죠. 그럼 차변에 현금 만 원. 갖고 있던 건 7,000원이었죠. 7,000원. 그럼 3,000원이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매매증권에서는 이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 용어들이 중요하고, 첫 번째 취득 과정에서는 여기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7,000원 주고 샀는 거 얼마라고 알려줘요. 그 가격 이렇게 조정해 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얘가 기말 정리사항입니다.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아까 현금 과부족 개정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당좌 처벌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단기매매증권이 있으면 이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계정들마다 그거 모아놓은 것을 기말정리사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정리사항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계정을 배울 때마다 요 계정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12월 31일 날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기말정리사항들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understand? 좋았어. 자, 그러면 교재 잠깐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계속 캡처하고 있는데 단톡방에 올려드려요? 네. 그럴게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죠. 단기매매 증권이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시장성 있다는 말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시장성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주식이나 채권이, 여기 봐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죠. 어디에? 단기매매 증권에. 여기에 해당되며 매수 매도가 빈번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성이 없으면, 이런 거 팔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사기가 쉽지가 않아. 즉 시장성이 없을 때는 뭐라고 기록하래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기록하라 그러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취득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취득하면 그 수취한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 부대비용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취득할 때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별도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취득한 금액은 1,200원, 수수료 100원. 단기 매매 증권은 여기 우리가 취득한 금액 공정가치 1,200원 그대로 기록하고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기록해라. 현금은 1,300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배울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같은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취득하는 자산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게 차이가 큰 거예요. 자, 회계 처분하는 거. 우리 유진이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1,200원짜리 사갖고 왔는데 얘를 1,100원에 처분했어요. 제 처지에 맞는 똑같은 예제를 해줬네요. 현금은 얼마를 받았겠어요? 처분했으니 1,100원만 받겠죠. 내가 갖고 있던 증권은 얼마짜리예요? 1,200원이겠죠. 오히려 차변에 손실이 발생이죠. 이 손실의 이름이 뭐다?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계정을 찾는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계정이 없어. 그러면 그 상위 계정, 통합 계정인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계정을 쓰면 돼요. 그리고 걔가 나와 있으면 걔 쓰는 거예요. 없으면 있으면 얘 쓰는 거고. 아시겠죠? 자, 평가 12월 30일 날 평가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정가치로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를 반드시 해주세요 되어 있죠. 해주세요. 장부 금액은 1,200원짜리인데 공정가치가 900원이야. 300원 떨어졌죠. 그럼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의 자산 금액이 감소한 거니까 이번에는 대변으로 감소시켜주고 차변은 뭐라고 쓴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또는 단기 매매증권 투자손실로 기록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회계 원리 때요. 예금에서 이자 받으면 이자 뭐라고 썼어요? 이자수익? 자,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준대요. 그럼 배당금도 수익이죠. 이자 받으면 뭐라고 쓰고? 이자 수익. 채권을 갖고 있어도 이자 받아요. 그때도 이자 수익이에요. 근데 주식을 갖고 있어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되게 어렵죠? 여기 밑에 나와 있다고. 자, 이자 받았을 땐 이자 수익 쓰시고요. 배당금 받았을 땐 배당금 수익 쓰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깐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한 5분만 드릴게요. 여기 두 문제 나와 있어요. 필수 예제. 그죠?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써보세요. 분개해 보시란 얘기예요. 이해가 제대로 잘 됐는지. 자, 문제는 좀 풀어보셨으리라고 보시고요. 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여기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그랬는데 여기 용어부터 하나 들어보세요. 여기 유동자산에서의 단기매매 증권에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여기 단기매매 증권 배웠죠. 단기매매 증권은 처음에 이 채권이나 주식을 살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증권은 아까 단기간의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그랬었죠. 단기 투자자산 안에 단기 매매 증권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채권을 샀어. 그 채권을 살 때 목적이 만기 보유 목적으로 내 채권을 산다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된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는 거예요. 주식에는 만기가 없거든요. 근데 채권은 만기가 있죠. 근데 채권을 사면서 내가 이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겠다 라고 의도를 하고 있다면 기록할 때 뭐라고 쓴다? 만기 보유 증권. 근데 똑같은 채권을 사는데 이거 1년 이내에 팔아야지. 그런 의도라면 뭐라고 써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 매도 가는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이외의 것을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쓴다. 이건 시장성이 없는 그런 증권일 때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팔려고 해도 살려는 사람도 없어. 그런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쓴다.
그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은 차후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여러분이 세무 1급까지 나와도 시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계정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사는 주식을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고 불러요.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그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취득할 때 타 회사에 주식 샀잖아요. 근데 목적이 뭘 때?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일 때 쓰는 계정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분증권이란 말이 있고요. 채무증권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나름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아마 여러분 그 PPT에도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유가증권은 일반 금융에서 쓰는 용어로서 지분증권하고요. 지분증권은 당연 주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채무증권이라고 구분을 해요. 채무증권 여기에는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계정명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용어일 뿐이지. 우리 회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계정을 사용합니다. 기록한다는 얘기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일 때 단기 매매 증권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기록할 것이고요.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이거나 주식 채권일 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쓰실 거고요. 세 번째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해서 여기는 당연히 채권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얘는 지분이란 말이 사용됐으므로 얘는 주식만 해당이 되고 타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몇 퍼센트? 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할 때 기록하는 계정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크게 이 네 가지로 계정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위에 유가증권 구분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금융에서 유가증권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 표시할 때 표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은 여기 필수 예제 여기까지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회계 1급에서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 대한 것들은 무려 거의 2시간을 했네요. 다 연결해서 하는 바람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출 채권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